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의 민낯 심포지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페미니즘의 기원과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유엔을 통한 페미니즘의 전 지구적 확산 파트를 보겠습니다. 페미니즘과 유엔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미니즘과 유엔, 유엔과 여성 정책의 흐름, 그리고 유엔 세계 여성대회와 국제인구개발회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미니즘과 유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미니즘은 유엔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1945년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 창설과 함께 여성의 권리가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유엔을 통해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의 급진 페미니즘의 확산이 유엔의 여성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결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만연하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적인 개입이 유엔 여성의제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과 여성 정책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중 인류를 대상으로 자행된 야만적 행위를 막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945년 창설되었습니다. 유엔 여성 정책의 출발점에는 유엔 여성지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여성의 권리의 중요성을 인지한 경제사회이사회가 1946년 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여성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성지휘위원회는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 가족, 고용 분야의 11개 조항을 선정하였고 1967년 11월 유엔 총회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차별 철폐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1979년에는 유엔 총회의 결의로 여성차별 철폐 선언에 법적 구속력이 부과된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여성지휘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소로서 정부 대표들뿐 아니라 비정부 여성단체들과 여성운동가들이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NGO 여성단체들이 그들의 페미니즘 이념을 확산시키는 큰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75년 NGO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선포된 유엔 여성의 해는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국제 무대에서 그들의 페미니즘 어젠다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NGO 여성단체들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여러 유엔 회의에 페미니즘 이념을 반영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유엔은 1975년부터 20년간 총 4차례에 걸쳐 멕시코, 코펜하겐, 나이로비, 북경에서 열린 유엔 세계 여성대회 개최를 통하여 각 회원국의 여성 관련 의제를 페미니즘 시각으로 한데 묶을 뿐 아니라 각국의 여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지구적인 의제로 부각시켜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여성의 권리와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적인 사업 목표로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먼저 1975년에 열린 멕시코 제1차 여성대회의 주요 전략은 발전 속의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는 WID 접근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혜택이 분배되지 못하고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등장한 포괄적인 제3세계 여성발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여성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개발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통해 여성의 전반적인 권익 증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80년에는 코펜하겐 제2차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성을 위한 유엔 10년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까지 여성 발전을 위한 전향적 전략을 강구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NGO 포럼 정식으로 개최하여 약 10,000명의 NGO가 참여한 대회였습니다. 1985년에 열린 나이로비 제3차 여성대회는 멕시코 세계 여성대회에서 제정된 WID의 한계를 비판하며 새로운 개념인 젠더와 발전, 영어로 GAD를 제시했는데요. 이로써 남녀관계의 구조적 불평등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GAD는 가부장적 규범, 제도 및 구조적인 질서를 문제 삼으며 성불평등이 불평등한 사회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구조화된 성별관계를 재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렇듯 여성 보호에서 여성주의로 정책의 흐름이 전환되면서 당시에는 생소했던 젠더라는 개념이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젠더란 1차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구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타고난 생물학적 특징과 그에 따른 임신과 출산을 거부하는 2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젠더라는 개념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 즉 가부장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핵심 언어로 정착하였고 페미니즘의 확산과 함께 젠더 역시 보편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4년 유엔의 주제로 카이로에서 열렸던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여성대회가 아님에도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인구 조절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의 산하 제한 정책에서 개인의 권리와 건강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 특히 생식 건강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재생산권의 핵심이 변화되었습니다. 카이로 인구대회의 최종 행동 강령이 페미니스트들의 끈질긴 로비와 압력의 결과로 재생산 건강 서비스라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용어로 공표되었습니다. 이 카이로 행동 강령은 재생산 건강의 정의를 규정한 첫 국제 문서입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생산 건강은 생식 시스템과 그 기능과 과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질병이나 병약의 부재만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재생산 건강은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번식할 수 있는 능력과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재생산 건강이라는 개념에는 낙태의 자유, 피임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적 자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될 수 있는 애매한 표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통 가족제도를 옹호하는 국가들은 반대했지만 결국 179개 회원국이 행동 강령에 서명했고 이 사건은 재생산권 운동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에 열린 북경 제4차 세계 여성대회는 여성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페미니즘 이념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킨 회의였습니다. 페미니즘 사상이 기반이 된 북경 행동강령의 핵심 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주류화 전략 실행 권고입니다. 북경 세계 여성대회는 그동안 여성 권리 증진에만 초점을 맞췄던 여성대회의 방향성에서 탈피하여 성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행동강령은 성평등을 각 국가가 실현해야 할 정책 목표로 결의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1997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성주류화의 개념 정의를 정리하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모든 정책 입법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평가하는 과정에 남녀의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이 대회에서 결의된 성주류화 정책은 1900년대 이후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인권의 세계화와 함께 국제회의의 보편적 주제로 설정되었으며 이로써 여성 문제에 대해 유엔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회원국은 유엔의 성주류화 전략을 기반으로 여성 정책의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이로써 페미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각 나라의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재생산권을 여성의 인권으로 첨포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과 동일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생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의 인권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 용어의 공식적인 사용을 결의한 것입니다. 페미니스트와 성적 자기결정권 옹호론자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한 교황청은 양성의 해체를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젠더 등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불분명한 표현 사용에 대해 유보시키는 조건의 행동강령이 발표되었고 페미니즘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엔과 페미니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유엔의 무분별한 여성 정책과 여성 대해를 통해 이미 사회에 만연한 단어인 젠더는 남녀 고유의 성 정체성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해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을 위한다는 자기 결정권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성적 자유와 낙태를 허용하여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며 더 나아가 문명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스며들게 되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